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고대의 정치를 공부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고대, 중세, 근대를 공부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고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삼국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고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삼국시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삼국시대의 왕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억해야 되고요. 교재를 보면서 밑줄 긋고 중요 내용은 칠판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에 없는 지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도도 기억하면서 첫 번째 내용 시작할게요. 자, 먼저 고대 국가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고조선이나 부여, 고구려, 옥저, 동의, 삼왕과는 다른 형태.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군장국가의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군장국가는 군장, 그러니까 지배자가 있는 형태였는데 우리의 군장국가 모습은 언제? 바로 고조선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고조선 단군 왕검이 군장과 또 종교의 역할을 함께 담당했다라고 배웠고, 자, 두 번째는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연맹은 말 그대로 연합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맹왕국 누구? 부여와 고구려를 살펴봤죠. 둘 다 오부족 연맹체.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 고대 국가를 배우는데요. 고대 국가는 강력한 왕권을 지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을 살펴보고 가야는 여전히 삼국시대에도 연맹국가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먼저 고대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번으로 내려갑니다. 고대 국가의 형성,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대 국가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대외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토를 늘리는데 목적을 뒀는데요. 당시의 삼국은 이 지역을 두고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바로 한강유역. 그래서 세 나라는 대외 정복 활동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들은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이 제도, 율령을 받아들이는데 이 율령체제를 정비하면서 나라의 제도를 마련하고, 세 번째, 이 세 나라는 모두 다 하나의 종교를 믿게 되는데요. 바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불교는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 민심을 하나로 통일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삼국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이 불교가 전해지고 이 불교를 통해서 삼국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교재에는 없습니다. 추가해서 적을 건데, 자, 네 번째는 이 삼국은 모두 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연맹국가에 있었던 나머지 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이 지방의 족장 세력들을 귀족으로 통합합니다. 지방의 족장 세력을 무엇으로 통합? 부족으로 통합. 그래서 지방의 연맹 왕국에 있던 귀족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족장들이었죠. 이들의 크기와 세력에 따라서 귀족으로 편입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귀족 합의제,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될 귀족들만의 회의 제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고대 국가인데요. 이 고대 국가는 어떤 순서로 성립이 되었을까? 먼저 삼국의 형성은 신라가 가장 먼저,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발전시키게 되는 과정,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순서는 고구려 먼저, 그리고
백제, 마지막에 신라인데요. 자, 이 과정은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모습과도 관련이 있는데 당시의 신라는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진 문물 수용이 가장 늦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고대 국가의 기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먼저 고구려부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서 고구려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 고구려는 2세기부터 중앙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 바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했다는 뜻이죠. 먼저 태조왕 1세기 후반에 등장합니다. 자, 이 태조왕의 노력은 교재 맨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요. 이때 연맹왕국이었던 옥저와 동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는데 내용 하나 추가할게요. 독점적으로 누가 왕위를 세습했냐? 자, 우리가 연맹왕국에서 배웠습니다.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다. 이 중에 게르부와 전로부가 있었는데요. 게르부 출신의 고씨, 이 사람들이 왕위를 독점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구려 하면 고씨가 왕위를 이어갔다. 이 내용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단들을 오부체제로 발전시켜 갔는데 이 과정에서 두 번째로 고국천왕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 고국천왕은 먼저 행정제도를 개편하는데 태조왕이 만들어 놓은 오부를 어떻게 개편을 했냐?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행정적 오부 개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부터 왕위를 물려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부자상속으로 바꿉니다. 왕위 부자상속.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고요. 이때 우리는 고국천왕의 노력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고구려에서 무슨 법을 실시하냐? 진대법을 실시하는데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주는 이러한 제도예요. 나중에 경제에서도 배우겠지만 왕의 업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로 넘어갑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태조왕이랑 고국천왕이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면 백제는 당시에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죠? 고구려 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몽의 자식이 백제를 세웠다. 이 내용까지 알고 있어요. 비류와 온조 이야기. 자, 이때 백제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3세기에 마련하게 되는데요. 고이왕이 먼저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번호를 달아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백제 고이왕 니은입니다. 먼저 고이왕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냐?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세워진 땅이 바로 한양, 오늘날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누구와 교류하기에 유리했냐? 중국 문물 수용에 유리했죠. 아무래도 중국과 가깝다 보니까 선진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전성기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아까 전에 고대 왕국의 특징에서 배웠던 율령 반포. 그리고 세 번째, 이 율령을 바탕으로 관등제를 정비하게 되고요. 또 관복도 정합니다. 관등제, 관복, 제정. 그래서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틀은 이 태조왕 때 마련을 했고요. 고구려는, 백제는 고이왕 때 마련했는데 삼국 중에서 가장 중앙집권 국가 기틀 마련이 늦었던 나라, 이번에는 신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주위가 이제 산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선진 문물 수용이 가장 늦었는데 그래서 신라는 몇 세기?
4세기에 중앙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요. 이때는 초기에 박석김, 박혁거세, 석탈해 알죠? 이들이 왕위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내무랑이 등장하면서 이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자, 내무랑의 업적 첫 번째는 당시에 내무랑은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김씨 왕위 세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하면 김씨가 왕을 이어간다 이 표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들은 초기에 돌아가면서 왕을 할 때 왕의 칭호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뭐 이런 표현으로 바뀌는데 이 마립간의 표현은 누가? 내무랑 때 실시를 해요. 그래서 내무랑의 두 번째 업적은 왕의 칭호를 무엇으로 사용한다? 마립간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 마립간의 뜻이 뭐냐? 왕의 역할을 하는 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대군장이라는 표현. 자, 그리고 당시 내무랑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을 때는 왜구가 자주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리을 고구려의 간섭 부분을 하나 추가하면 이 내무랑 때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도움을 줬어. 그래서 왜구를 격퇴해줬는데 이때 누구의 간섭을 받게 되냐?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되고요.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가야인데요. 자, 여러분 가야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고대 왕국은 아닙니다. 연맹국가 단계에 머물렀는데 초기에는 이 낙동강 하류 지역의 변한 지역에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 적을게요. 금관가야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금관가야에서 시작. 자, 금관가야는 오늘날 어디냐? 이 변한 지역이 오늘날 김해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가 처음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은 김해 지역이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 변한에다가 동그라미 우리가 사만을 공부할 때도 얘기했듯이 변한 지역에는 뭐가 풍부하다? 철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철을 생산해서 낭랑이나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는데 자, 이러한 가야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이어졌고요. 결국에 고구려가 가야의 원정을 오면서 영토가 축소됩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후기 가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삼국의 발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국이 어떻게 성립됐고 어떻게 기틀을 마련해 갔는지 정리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 그런데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내무랑이다. 이 왕들의 이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삼국의 발전입니다. 자, 삼국의 발전은 여러분 전성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백에다가 내용 하나 적어볼게요. 삼국의 전성기. 자, 내가 제일 잘 나가. 요 시기를 전성기라고 합니다. 뭐 투애니원 노래도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시기. 자, 전성기는 백제가 먼저예요. 그래서 전성기 백제. 왜냐하면 한강을 딱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고구려입니다. 내려오죠. 고구려의 장수왕. 그리고 마지막에 신라. 그래서 신라는 6세기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6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이때 진흥왕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번에 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역시 고구려부터 정리할게요. 자, 고구려는 4세기 미천왕 때 이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동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죠. 대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여기에서 낭랑군을 몰아냅니다. 미천왕 외우기 쉽게 미친 듯이 영토를 확장했다. 자, 그런데 고국 원왕 때는 고구려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고국 원왕은 고구려의 위기야. 왜냐하면 이때 백제가 함경도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고국 원왕은 백제의 공격으로 죽었어요. 백제의 공격으로 전사. 그래서 이 고구려가 잘 나가다가 잠깐 위기에 처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중요하죠.
바로 소수리망. 자, 소수리망은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다시 구해냅니다.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소수리망의 업적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령이 처음으로 반포가 돼서 다시 한번 제도를 정비하고, 두 번째, 불교를 받아들이죠.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통합한다. 그리고 세 번째, 태학을 설립합니다. 자, 여기에서 태학,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삼국의 사회 모습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교육기관이 나오는데, 이 태학이 바로 국립교육기관입니다. 교재에도 우리가 고구려 태학의 설립 요렇게만 적혀 있는데, 이 태학은 학교예요. 그래서 요 말 써놓으세요. 국립교육기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학교가 마련이 돼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해낸 소수리망의 업적 4세기 후반의 모습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고구려가 왜 위기에 처했냐? 백제 때문에. 백제 누가 공격했어? 바로 근초고왕. 4세기 후반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초고왕입니다, 원래는. 근데 근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크다, 강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근초고왕이라 부르는데, 자,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 그래서 4세기 후반 근초고왕의 업적이 너무 많지만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근초고왕은 사만 중에서 누구를 점령하냐? 마한을 정복합니다. 마한이 그 사만에서 제일 크다고 했었죠. 진화는 이미 신라 땅이었고요. 변화는 가야 땅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마한이거든. 그래서 마한의 대부분을 정복하게 되고요. 다음 문장을 읽어주세요. 황해도 지역을 두고 고구려와 대결하기도 하였다. 즉 이게 바로 누구를 공격하였다?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래서 누가 죽었니? 요분,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근초고왕의 업적인데요. 당시 근초고왕은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어. 해외파죠. 그만큼 다른 국가와 교류를 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는데, 중국의 요서, 산둥, 요서와 산둥 지방, 그리고 일본에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냐?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근초고왕의 업적인데, 우리가 근초고왕의 업적을 배울 때는 지도를 봐야 됩니다. 잠시 후에 백제의 전성기부터 지도 확인하고요. 근초고왕 이후에는 이제 침류왕이 등장하는데, 침류왕은 왜 중요하냐? 불교를 수용했기 때문.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백제도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구려와 백제는 발전하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전성기는 일단 누구야? 백제 4세기.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을 외울 때 인과관계로 기억을 하세요. 전성기를 빨리 맞이하면 그만큼 주변에 공격하는 자들이 많아. 그래서 백제는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렸지만 고구려에게 공격을 당하고요. 뒤를 이어서 고구려 역시 신라한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라의 발전, 놀지왕부터 갈게요. 자, 놀지왕 때는 고구려가 간섭하는 게 싫어서 무슨 동맹을 체결하게 되냐?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제 동맹이 누구랑 누가 체결한 거죠? 나랑 쟤랑 아니고요. 신라랑 백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줄임말로 써놓으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지증왕 때는 어떤 노력을 하냐? 왕호를 바꾸고요.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신라는 사로국이라 표현했다면 이때부터 국호는 신라. 그리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우경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지증왕 때는 또 하나의 업적이 있습니다. 하나 더 다음 줄에 써있죠? 울릉도를 복속하게 됩니다. 울릉도의 옛날 이름은 우산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울릉도를 이때 차지하게 되는데, 자, 뒤를 이어 등장한 버풍왕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버풍왕이 차려놓은 밥상을 누가 받아? 진흥왕이 받아서 결국 전성기는 진흥왕이 되는데 이 버풍왕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너무 많기 때문에 번호를 달아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버풍왕 6세기 중엽에 등장합니다. 1번 병부를 설치합니다. 여러분 병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 병이니까 군사기구. 군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율령을 반포합니다. 제도를 정비했고요. 또 관복을 정비하게 됩니다. 3번에 적혀 있습니다. 공복의 제정. 자,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밖에도 다양한 노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골품제를 정비하고요. 골품제 정비. 그리고 다섯 번째 노력으로 우리가 버풍왕의 노력 중에서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불교의 공인이에요. 당시에 백제와 고구려는 불교를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얘는 공인이냐? 당시에 불교가 신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귀족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2차 돈의 순교와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목에서 하얀 피가 솟구쳐 올랐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걸 계기로 불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공인받았다. 그리고 또 당시에 중국과 대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건원. 그리고 마지막 버풍왕 때 세력이 어느 정도 강했냐면 가야를 병합합니다. 자, 앞에서 했죠? 초기의 전기 가야에서는 누가 주도했다? 금관가야. 그래서 버풍왕 때 금관가야를 병합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버풍왕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뒤를 이어서 진흥왕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흥왕보다 버풍왕의 업적이 더 많아요. 그쵸? 진흥왕은 뭐 3개 정도 적는다면 버풍왕은 벌써 몇 개야? 7개인데 여기서 빠진 게 또 있습니다. 뭐 상대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든지 이러한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버풍왕 삼국의 발전에서 신라의 모습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전성기 지도인데 자,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모습을 모두 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도는 4세기 근초고왕 때 백제. 자, 백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서, 산둥, 규슈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4세기 근초고왕. 두 번째는 고구려의 전성기인데요.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는 마치 부채를 펼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 땅이죠. 만주와 요동까지 진출하게 되고요. 장수왕 때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신라는요.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잘랐어요. 백제와 고구려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각지에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삼국의 전성기 지도는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가야까지. 가야는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가 초기를 주도했다면 주도권이 고령으로 넘어가는데 그 내용 이번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은 다투게 됩니다. 전성기 지도를 보니까 알 수 있듯이 번갈아 가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이번에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정리해 볼게요. 백제가 4세기에 전성기 누렸죠. 이때 고구려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소수리망 때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소수리망이 제도 정비 다 했죠? 이제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데 자, 먼저 5세기의 광개토 대왕부터 시작합니다. 자, 광개토 대왕은 대제국 건설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먼저 중국과의 대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버풍왕에서도 얘기했듯이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중국과 대등함을 표시한다. 우리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 자, 두 번째의 노력은 만주 지방에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했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만주와 요동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즉,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일단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북쪽의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자, 백제를 압박하면서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냐? 세 번째, 한강 이북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써 있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면서 고구려가 신라를 간섭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신라 내무랑에서 마무리하시고요. 이번에는 전성기로 갑니다. 5세기 장수왕. 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둘 다 전성기라 볼 수 있지만 전성기의 의미는 여러분 한강 유역 차지예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냐? 이걸 포인트로 삼는데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먼저 장수왕은 남하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남하 정책의 뜻이 뭐죠?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당시의 수도가 국내성이었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평양성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 과정에서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장수왕은 중령과 남양만 이북을 확보하면서 어디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냐?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그리고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할 비석을 세우는데요. 자, 이 비석은 우리가 중원고구려비, 그런데 명칭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충주고구려비라 하는데요. 우리가 남한강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이 장수왕의 업적이다. 이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또 하나 세우는데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 중국 지안에 있는 이 비석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는 5세기 장수왕 때 전성기를 누렸는데 자, 이때 백제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백제는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백제는 중흥, 다시 나라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왕들이 각각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에 한강 유역에 있다가 쫓겨나면서 수도를 옮겨야 될 상황이 돼요. 문주왕 때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웅진성. 여기가 어디죠? 오늘날 충청도 공주. 그래서 공주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동성왕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신라와 혼인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령왕으로 이어지는데 무령왕은 여러분도 알아요. 무령왕릉. 그 왕입니다. 근데 왕릉은 문화에 가서 정리하시고요. 무령왕의 업적은 여기에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세력을 키우게 되고요. 이것을 설치합니다. 22개의 담로 설치.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파견했냐? 왕족과 귀족을 파견하게 되는데 자, 이 담로가 뭘까요? 담로는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누르기 위한 기구인데요. 지방에서 왕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억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래서 이 담로가 당시 백제의 특수행정구역. 자, 그런데 이 무령왕까지 이어지던 백제는 성왕 때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성왕은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면서 국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결국에 죽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성왕 6세기 중반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를 또 한 번 옮깁니다. 지금 웅진으로 왔죠. 한성에서 웅진까지 왔는데 수도를 또 옮긴다. 어디로? 사비성으로 가게 됩니다. 사비성은 어디야? 오늘날 부역. 그리고 두 번째,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나라 이름이 백제가 아니라 남부역.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수도까지 옮기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세 번째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3번에 적으면 되겠죠? 행정구역 개편. 그래서 22개의 실무관청까지 설치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신라는 진흥왕으로 이제 왕위가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 성왕과 일시적으로 연합해서 한강유역을 같이 차지했는데 여기서 진흥왕이 배신을 하죠. 그래서 결국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게 되고요. 이러한 성왕의 노력이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백제의 중흥 노력인데 결국 백제는 빛을 못 봤어요. 그리고 주도권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 신라로 넘어갑니다. 신라는 이제 6세기에 진흥왕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자, 진흥왕의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진흥왕 밑에 또 한 번 전성기 그리고 업적은 번호를 달아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진흥왕의 업적은 요거. 화랑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화랑도는 오프에서 수업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라시대 꽃미남 집단. 굉장히 잘생긴 미남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청소년 수양단체 이 화랑도를 개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진흥왕은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교 진흥 그리고 진흥왕의 업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한강유역 차지죠.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회복하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이후에 진흥왕도 가야를 흡수하게 됩니다. 후기에 가야는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 내용 정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삼국의 전성기, 6세기 진흥왕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삼국시대 굉장히 치열하죠? 왕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삼국을 정리하고요. 가야로 마무리. 가야는 이제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대가야는 어느 지방이냐? 고령 지방인데 대가야가 주도권을 차지했지만 결국 대가야는 여기에 적을게요. 진흥왕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야는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라에 의해 각각 멸망했는데요. 금관가야는 누구였죠?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병합. 그래서 가야의 문화는 모두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 신라로 흘러가게 되고요. 가야와 신라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삼국 간의 경쟁 모습인데 이번에는 삼국의 통치체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국은 모두 다 고대 왕국,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치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당시에는 부족 단위의 각 부의 귀족들이 독자적으로 관리를 거느렸는데 이때는 모두 다 무엇이 만들어졌냐? 귀족회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귀족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무엇을 결정한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귀족회의는 밑에서 표를 보며 정리하고 또 하나 이러한 귀족회의 외에도 왕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제도도 만들고 불교도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삼국의 통치 제도 마련인데 자, 정치 기구와 또 수상의 모습도 확인해야 되겠죠. 교재 옆으로 넘어가시면 표를 봅니다. 이 표에 정치 조직이 나와 있고요. 관등은 10여 등급, 16등급, 10층 등급, 그리고 수상의 이름 다 다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귀족 합의제. 고구려의 제가회의는 연맹왕국 때부터 이어지던 것.
백제의 정사함은 정사를 논하던 바위라는 이름이고요. 신라의 화백회의가 제일 유명합니다. 만장일치제였고요. 당시에 이 화백회의의 의장이 상대등이었는데요. 삼국의 귀족 합의제는 통치체제 정비와 연결되니까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지방제도와 군사제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은 거의 다 비슷하게 지방을 정비하는데 숫자만 왔다 갔다 뒤에 명칭만 바뀝니다. 오부. 수도는 다 5개. 그리고 지방은 오부, 오방, 육주라고 하는데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요. 아까 전에 우리 백제 무령왕 할 때 22개의 담로 정리했죠. 이게 바로 지방의 요지, 누구를 파견한다? 왕족을 파견한다. 이 내용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를 파견하냐?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이들이 지역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말단행정구역이죠. 가장 초는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착 세력가, 촌주가 다스리게 합니다. 또 군대도 역시 누가 통치를 하냐? 이 지방관이 이끌어요. 그래서 군사조직은 마지막 문장 하나만 추가하면 지방관이 군대의 지휘관 이 말을 표현하면 되겠죠. 지방관이 군대 지휘.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지방 단위로 군사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이 이어졌고요. 관리를 파견해서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이 내용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삼국의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왕들을 공부했는데 자, 중요한 내용은 화면에서 정리, 나만의 요점 정리는 여러분의 서머리 노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지금 다 누구야? 왕이에요.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왕들입니다. 오빠들이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왕들의 업적이 하나씩 객관식으로 나오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왕 이름만 적으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 정도씩 기억하시고요.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 순서와 지도까지 그리고 또 하나 가야, 초기의 전기 가야는 누구, 후기의 가야는 누구였는지 그 모습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왕들과 함께 했습니다. 왕들의 업적은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 출력해서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우리 남북국 시대 넘어갑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